독해력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어떤 분을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이분은 독해를 위한 능력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더 독해력을 성장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저런 방법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망치와 톱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훈련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망치와 톱 그림을 보고 그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좀 놀랍죠. 여러분들, 이러한 분을 여러분이 혹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왜 망치와 톱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사실 이것을 조금 비유해 보자면 근심과 걱정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개념적인 걸? 자, 망치와 톱은 그것보다는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구분하지 못하는 건 그냥 학습이 안 된 거예요. 또는 학습 능력이 없는 거죠. 뭐냐면 이제 망치랑 톱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즉, 망치와 톱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망치, 여러 가지 톱을 보여드리면서, 쌍으로 보여드리면서 이건 망치고 이건 톱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조금 비슷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같은 톱은 톱인데 서로 다른 톱들이 있죠. 모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실톱이라든가 또는 큰 벌목용 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목공용 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 서로 다른 톱을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즉, 어떤 그림을 보고 이게 톱이죠? 맞아요. 이게 톱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것과 좀 다른 톱을 봤을 땐 이건 톱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좀 뭐랄까 특징 또는 결정적인 그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모양 차이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것의 어떤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라는 거 있죠. 톱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런 기준을 마음속에 이렇게 개념화하는 능력들이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톱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고래와 악어를 구분을 못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기회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학습적 자극을 드린 거예요. 서로 다른 악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악어다, 이것도 악어다, 이것도 악어다. 자, 이분은 조금 처음엔 당황해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악어래, 이것도 악어래 하면서 이제 학습이 시작된 거예요. 자, 악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걸 통해서 마음속에 이제는 악어라는 게 어떤 고정된 단 하나의 악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악어는 이러저러한 것이야 라고 추상화하고 마음속에 그 개념을 만들어서 기억하고 있지, 내가 봤던 그것과 똑같은 것만 악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되는 그러한 사고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지나간 어떤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 오늘이 아니라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훈련하고 있는 그 분도 어휘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언어 활동을 해오면서도 이러한 어휘력이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아까 제가 그 기회를 드렸다라고 한 것처럼 그 어휘를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어휘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다 마쳤지만 그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언어를 이제 습득하고 언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보다는 좀 버거운 거예요. 그 학교에서 학습을 이루어지거나 주변 사람들과 하는 대화들이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이렇게 자신의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기에는 좀 뭐랄까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이렇게 수준이 자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잘 쫓아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지점에서 이분에게 적절한 학습적 자극이 주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국어 공부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그분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연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를 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어휘의 개념화, 어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어휘의 개념이 이제 충분히 그분 머릿속에 만들어지도록 기회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개념을 이제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용한다는 거는 말할 때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글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걸 보고 아, 이 어휘는 이 뜻이지 하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이것도 어휘의 역할이잖아요. 말하자면 어휘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어휘의 의미가 빨리 떠오르도록 하는 그 능숙하게 어휘의 의미를 연상하도록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는요, 그냥 아예 몰라요. 모르는 단어. 우리는 보통 이제 어휘력이라고 하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모르면 어휘력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단어에서는 충분히 많아야 돼요. 하지만 알기만 하는 단어가 아니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아는 것은 가장 어휘력의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그 준비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되고 안 다음에는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경험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단어의 그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알기만 하는 단어 그리고 단지 알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의미 또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거나 어떤 특정한 의미만 알고 있고 이게 조금 다양하게 사용될 때는 좀 버벅거려지는 그러한 수준. 조금 더 되면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사용해서 단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뜻을 알아요. 하지만 어떤 뜻은 빨리 처리하지만 또 다른 뜻은 그 단어를 그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 그 경우를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좀 두 번째 의미였어? 하고 뒤늦게 알아차린다든지 이렇게 능숙하지가 않은 경우도 있죠. 세 번째 정도 된다면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쓰이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가 뜻하는 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지식 영역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한테 일단은 아주 쉬운 단어인 세배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배라는 단어는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서 세배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잘 알고 있었어요. 설날에 절하는 거. 그랬더니 설날에 절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이어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들이 빨리빨리 떠오르질 않아요.
하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그래요. 이건 이제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 많이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세배할 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마음속에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독서를 했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안다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세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세배 외에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뭐 세배를 갖고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세요. 세배라는 그 개념화를 마음속에 이뤄진, 즉 세배가 행해지는 그 사건,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기초어휘가 있어요. 그 기초어휘가 한 2만 개가 넘었던가 그런데 거기서 좀 추려낸 것 중에 이제 세배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 세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제 글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세배를 드리다. 세배를 드리다. 자, 세배를 드리다 뭐죠? 질문했더니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드리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배는 우리보다 윗사람, 손 윗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윗사람에게 하는 게 세배지 친구끼리라든가 뭐 명절에 설날에 하는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인사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배는 어르신들한테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딱 그려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세배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다른 단어를 할지라도 그 단어가 그 개념이 어떤 것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식이 마음속에 탁 빨리빨리 떠올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배를 드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즉 어떤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주변 그 상황에 대한 개념들을 익히도록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세배를 하고 부모님께 세뱃돈을 받았다. 세뱃돈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세배를 할 때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해 첫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할아버지 댁에 모여 어른들께 세배를 했다. 세배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요것과 좀 다른 상황이지만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세배를 다니다예요. 세배를 다니다. 세배를 왜 다니죠? 이건 아까처럼 할아버지 댁에 모인 게 아니라 세배를 하기 위해 각각의 그 어르신들한테 찾아뵌 거예요. 설날인데 인사를 해야 하죠. 인사를 하러 그래서 간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할 수가 없고 하지 않았으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했다라는 거죠. 세배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다가 문득 만나면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는 거죠. 자, 그럼 세배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나요?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이제 덕담을 하죠. 근데 덕담은 이제 윗사람께서 이제 아랫사람한테 해주시는 거지만 아랫사람이 또 먼저 세배하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건강이나 뭐 행복하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인사를 드리죠. 그럼 드리고 나서 덕담을 받죠. 그러니까 세배를 하게 되는 이 앞에서부터 끝까지의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거 그냥 세배할 때 이런 저런 얘기들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배라는 단어와 또 세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쉬워요. 근데 얘네들이 그 쉬운 만큼 아주 빨리 끝나버려야 그 쉬운 내용, 쉬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배를 드렸다. 그런데 세배를 받지 않으셨다. 자, 이 의미를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세배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죠.
세배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이가 안 좋았거나 뭔가 누구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도 세배를 거부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뭐 미운 털을 박혔다거나 굉장히 꼬장꼬장 하시다라는 얘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런 거지? 까지 연결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배 안 받았대, 세배 안 했대, 그럼 세뱃돈 안 줬겠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배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 찾아와서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족이 모였을 때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와, 이거 정말 찬물 끼얹었겠네 라든가, 아니면 이 어른이 벼르고 벼러서 정말 이런 보통은 좋은 날이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글에 실려 있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배를 한다 또는 세배라는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마음속에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말하자면 이러한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기초어휘 지식,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속에 이것이 만들어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또는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 이제 그렇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걸 사전을 찾거나 백과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 개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익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냥 한두 개 사용된 예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많이 써보는 그런 후에야 그 단어가 정말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그래서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지식들 중에서 정말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필요하겠다 싶은 그 내용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휘력이 낮고 또 독해력도 낮은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는 독해력이 좀 약하니까 독해력을 더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잘 없고, 본인도 그게 문제였다는 걸 잘 모르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아는 단어를 제대로 못 알아서 또는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어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그 개념을 빨리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는 것, 이게 바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다른 분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그건 정말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해력이 뭐 중 또는 고 수준일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의 개념을 충분하게 모른다는 것, 또는 개념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또는 그 개념과 연결된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